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하대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반란 사건, 바로 그 유명한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김원창의 난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십니다. 낯설하시죠? 하지만 이 김원창의 난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사건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잘 이렇게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원창의 난은 신라 하대 헌덕왕 14년인 822년 웅천주 도덕으로 있었던 김원창이 일으켰던 신라 역사상 가장 큰 반란이자 그리고 가장 독특한 반란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가장 큰 반란이냐면 구주 5소경 중에 5주와 3소경이 반란에 가담했고, 또 왜 독특한 반란 사건이라고 하냐면 보통 반란의 목적이 뭡니까? 왕위 교체가 목적인데 이 김원창의 난은 단순한 왕위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했던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반란 사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문무왕이 676년 상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드님이었던 신문왕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지면서 이후에 약 100년 가까이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신문왕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노급을 폐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노급이 경덕왕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은 다시 약해지고 귀족권이 강화되면서 뭔가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경덕왕 사후에 18살의 어린 아들 해공왕이 왕이 되는데 결국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해공왕은 물론 섭정을 하던 태우와 원비, 차비 같은 왕비들까지 시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신라 하대는 약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왕들의 평균 재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원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이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은 어떤 분이냐? 신라 최고의 명문 진골 귀족 가문이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태종밀왕의 직계 후손으로서 상제상의 벼슬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 김원창은 벼슬이 집사부 시중까지 올라와요. 집사부 시중이면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할 만큼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선덕왕인데 성덕왕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 아니고 선덕왕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선덕왕이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다음 왕으로 누구를 추대하냐면 바로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을 차기 왕으로 추대됩니다. 근데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알천에 물이 불게 되면서 이제 김주원이 알천을 건너서 궁궐로 들어가는데 입궁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늘이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는 뜻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경신, 뒷날 원성왕이 되시는 분이죠. 그럼 김경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병으로 돌아가신 선덕왕의 동생으로서 상대등의 벼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전과가 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이제 선덕왕으로 옹립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공으로 본인이 이제 상대등의 벼슬에 올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심 자신도 정치적 야심이 생기고 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대신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김경신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거든요. 이제 김경신이 왕이 되기 전 상대등으로 있을 때 기이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해몽을 해봤더니 굉장히 흉몽으로 나와요. 무슨 꿈이냐면 김경신이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청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해몽을 해봤더니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쓰는 꿈은 관직을 잃을 징조고, 그 다음에 아까 12현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징조며 청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꿈은 감옥에 들어갈 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김경신이 겁을 나서 이제 출근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삼이라는 사람이 전혀 정반대의 해몽을 하게 됩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입니다. 꿈 해몽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냐면 이런 거죠.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쓴 것은 더 이상 오를 관직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2현금을 든 것은 내무랑의 11의 손이 왕이 될 징조며 청관사 우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궁궐에 들어갈 징조다. 즉 왕에 대해 대길몽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경신이 기뻐하면서 안심하고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 해몽대로 김경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원성왕이 된 다음에 여삼의 공이 너무 고마우니까 여삼한테 상을 주려고 했더니 여삼은 이미 병으로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삼의 후손들한테 후하게 상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인물이 바로 김경신이거든요. 이제 김주원은 왕위를 얼떨결에
억울하게 뺏긴 거잖아요. 원래는 왕위 계승서열 0순위, 1순위인데 어이없이 이제 왕위를 찬탈당하니까 이대로 중앙정계에 머무르면 솔직히 김주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원은 현명하게 관직을 정리하고 중앙정계를 은퇴하고 강릉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솔직히 원성왕 입장, 김경신 입장에서는 이 김주원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니까. 근데 김주원을 죽이지 않고 김주원을 오히려 명주 군항으로 보내서 땅까지 떼어줍니다. 시급도 떼어줘요. 뭐 평해, 양양, 삼척 뭐 그쪽에 있는 땅을 떼어줘서 이제 노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원성왕의 의도는 뭐냐? 김주원을 죽이기보다는 일정한 세력, 일정한 지분을 보장해주면서 또 김주원의 후손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것도 막는 거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성왕의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김원창의 난을 일으켰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인데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를 찬탈당하고 또 김원창이 난을 일으킬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다. 좀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복수의 대상도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원성왕 김경신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찬탈했는데 원성왕은 이때 이미 죽고 없고 오히려 왕이 4명이나 바꿨어요. 원성왕, 소성왕, 애장왕, 헌덕왕까지. 복수의 대상도 없다. 게다가 김원창은 이 김주원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이 왕이 되기는 힘든 처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좀 이유는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좀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김원창이 그 당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부 시중, 국무총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중앙정계에서 배제되고 지방관을 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웅천주 도독이 마지막 받았던 벼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국무총리를 하다가 도지사를 계속 전전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신라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모순점, 현실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신라는 거의 뭐 해일 신라라고 보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앙 정치는 혼란스럽죠.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계승 전쟁이 계속 벌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부재한 상황.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세금을 못 내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유리걸식하게 되고 심지어는 당나라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게다가 천재지변이 이 시기에는 또 급증하게 됩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게 설상가상입니다. 지진도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 가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라의 얼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9세기 신라시대 때 우물이 이렇게 발굴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 우물 안에서 동물들의 사체, 유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 양품과 더불어서 10세 전후의 어린 여자아이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키는 한 125cm 정도 되고 타살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주관했던 세력은 신라 왕실로 추정되거든요. 결국 뭐냐? 9세기 신라가 거의 뭐 헬 신라라고 볼 만큼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신라 왕실에서 큰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 과정에서 이 10세 전후 여자 어린 아이를 이제 인신공양으로 바쳤던 걸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끔찍한 상황이다. 이 김원창이 중앙에 있을 때는 이러한 현실들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방간으로 전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 고통과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신라를 바꿔야 된다. 근데 왕위 교체로는 방법이 없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리셋 신라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장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헌덕왕 14년이 822년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호는 장안, 연호는 경운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국호가 장안이냐? 당시 당나라 수도가 이름이 장안이거든요. 당나라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 최강대국이고 특히 장안은 국제적인 대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안을 따와요. 그래서 장안 뜻도 좋잖아요. 길장자에 편안할 안자. 편안함이 오래가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연호는 경운인데 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건 자주국임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 당시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없었습니다. 왜? 당과 사대 관계니까. 근데 북쪽에 있었던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걸 이제 김원창도 이 새로운 나라는 발해처럼 이 당당한 자주국이 된다 해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멋진 나라 같아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발해처럼 당당한 자주국. 이게 김원창이 꿈꿨던 나라고 그래서 국호는 장안이고 연호는 경운이라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신라에 있어서 가장 큰 반란이죠. 신라의 지방 행정제도가 9주 5소경인데 그 9주 중에 5주 그리고 5소경 중에 3소경이 반란에 가담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신라의 절반 이상이 가담했던 최대의 반란 사건이다.
물론 사료에는 김원창이 지방 세력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반란에 가담시켰다 나오지만 이거는 왜곡된 승자의 기록이고 실제로는 상당수 지방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로 추정돼요. 왜? 이 헬신라, 그 끔찍한 신라 하대의 모순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정말 멋진 꿈을 꿨던 이 김원창의 난, 성공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김원창의 난은 한 달 만에 어이없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진압돼 버려. 물론 사료가 이렇게 불충분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 난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삼국사라든지 사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김원창의 난이 그렇게 빨리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첫째는 보안 유지의 실패입니다. 기밀이 빨리 누설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군과 지방군의 전력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근대사에서는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앙군과 지방군 격차는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러니까 지방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이 김원창의 반란군이 중앙군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버거웠을 거다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김원창의 군사적 역량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역량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신라의 중앙군은 굉장히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다. 여기서 또 승패가 갈렸던 것, 또 시기적으로 너무 또 빨랐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신라 하대 사회의 모순이 좀 더 골마서 폭발하고 이런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원창은 실패로 가게 됐는데 결국 김원창은 어디로 도망가냐? 웅진성으로 도망가거든요. 웅진성이면 지금 충남 공주에는 공산성이죠.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하게 되는데 결국 중앙군이 웅진성마저 겹겹이 포위하게 되니까 패배를 직감한 이 김원창은 이제 자결하게 됩니다. 근데 김원창이 부하들한테 굉장히 신망도 있고 인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이 이제 이 김원창의 시신을 몰래 나누어서 숨겨두거든요. 왜? 이제 중앙군한테 이제 시신이 모욕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중앙군한테 이 성이 함락당한 이후에 결국 중앙군이 또 찾아내요. 이 김원창의 시신을 찾아내서 다시 참여해버립니다. 그리고 김원창과 난을 같이 했던 주모자 239명도 전부 다 참수해버리죠. 이러면서 김원창의 난은 참 너무 비참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정말 대단했었는데 기세가 좋았는데 끝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김원창의 난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 이 김원창의 난으로 인해서 신라 하대 사회가 이제 동요되게 되면서 신라가 멸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이 이제 김원창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신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고려를 건국되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김원창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김원창이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아요.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장부가 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궁예, 견원, 왕건 같은 지방 세력들, 호족들이 등장하는 이 토양을 또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비록 김원창은 실패했지만 그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김원창의 난이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좀 부족했어요. 뜻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꿈은 원대하고 이상 컸는데 구체적 비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백성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좀 비전이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국호가 좀 안 와닿아요. 아까 제가 국호가 장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장안이 그 당시 백성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차라리 국호를 후백제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그러니까 백제 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후백제라는 국호를 세웠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원창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김원창은 당대 최고의 진골 귀족 가문, 금수저 중에 금수저,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 하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구조적 모순과 백성들의 끔찍한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반란이라는 카드를 던졌고 도전했다는 것. 그런 김원창의 그런 정신은 또 그 꿈과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창이 딱 그러면 현실에도 분명히 패배자로 기록되었죠. 반란자고 역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역사는 이 김원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노력과 꿈과 열정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헛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그 꿈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큰 결실로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에서는 패배자로 기록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역사에서는 승자가 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결코 잃지 마시고 역사를 골로 삼아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성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